아버지가 자식을 집어삼키고 아들이 아버지의 성기를 잘라 바다에 던지는 이야기라면 믿으시겠어요? 세상의 모든 질서가 세워지기 전 신들의 세계는 피비린내 나는 골육 상쟁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이 잔혹한 전쟁 끝에 승리한 12명의 신들이 그리스 올림포스 정상에 앉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아는 서구 문명의 거대한 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입는 브랜드,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기저에는 여전히 이 12명의 신들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왜 지고지순해야 할 신들이 인간보다 더 질투하고 더 잔인하며 더 탐욕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막장 드라마 같은 삶 속에 숨겨진 인류 역사의 거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올림포스 12신의 탄생부터 그들의 은밀한 권력 다툼, 그리고 우리 삶에 박힌 그들의 흔적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채널 그림으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도 잔혹했던 권력의 중심, 올림포스 12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거대한 눈을 갖게 되실 거예요. 먼저 이야기의 시작은 올림포스의 절대 권력자 제우스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제우스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 수많은 여인을 유혹하고 다니는 천하의 바람둥이 이미지가 강할 거예요. 하지만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제우스의 바람기는 단순한 호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거대한 정치적 전략이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복전쟁의 일환이었거든요.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몰아낼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자식들이 태어나는 족족 집어삼켰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긴장감이 넘치죠. 어머니 레아의 기지로 겨우 살아남은 막내 아들 제우스는 결국 장성에서 아버지의 배를 갈라 형제들을 구해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티타노마키아, 즉 9세대 신들과 신세대 신들의 10년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즈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하 세계에 갇혀있던 외눈박이 거인 키클롭스들을 포섭합니다. 그들로부터 번개라는 무시무시한 최종 병기를 선물 받죠. 이 번개는 단순히 하늘에서 치는 천둥 소리가 아니에요. 법과 질서를 거스르는 자를 즉각 심판하겠다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우스가 수많은 여신과 인간 여인들을 만난 건 각 지역의 토착 신앙을 올림포스 체제 아래로 편입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장치였어요. 예를 들어 지혜의 여신 메티스와 결합해 아테나를 낳은 건 권력의 지혜를 더한 것이고, 율법의 여신 테미스와 결합한 건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제우스의 권력 독주를 가장 가까이서 견제하고 때로는 파괴했던 인물이 바로 그의 아내이자 누이인 헤라입니다. 헤라는 단순히 질투의 눈먼 여신이 아니에요. 그녀는 가정의 수호자이자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는 질서의 수호자였습니다. 제우스가 무질서하게 확장하려는 권력을 헤라는 결혼이라는 틀 안으로 묶어두려 했던 거예요. 헤라의 지독한 복수극들을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죠.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한 레토를 쫓아내어 온 땅이 그녀를 거부하게 만들거나, 헤라클레스를 평생 고통 속에 몰아넣은 일화들은 사실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륜, 즉 무질서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올림포스의 권력은 이처럼 제우스의 팽창하려는 힘과 헤라의 유지하려는 힘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 위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우스가 하늘을 가졌다면 바다와 땅 밑은 누가 가졌을까요? 제우스의 형제들이지만 결코 2인자에 머물고 싶지 않았던 두 남자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바다의 폭군 포세이돈과 죽음의 군주 하데스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했을까요? 제우스가 하늘의 왕좌에 올랐을 때 그의 형제인 포세이돈과 하데스 역시 세상의 지분을 나누어 가졌어요. 이들은 제우스와 함께 티탄 신족을 무너뜨린 1등 공신들이었지만 성격은 판이하게 달랐죠. 먼저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을 들여다볼까요? 포세이돈은 올림포스 12신 중에서도 가장 변덕스럽고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유명해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바다는 생명의 근원이기도 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공포의 대상이었거든요.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삼지창 트라이아나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대지를 흔들어 지진을 일으키고 거대한 해일을 불러오는 자연의 폭력성을 상징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제우스에게 늘 열등감을 느끼며 그의 권위에 도전하곤 했어요. 한 번은 헤라, 아테나와 짜고 제우스를 침대에 묶어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적도 있었죠. 이 일로 포세이돈은 인간의 성벽을 쌓는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성벽이 바로 난공불락으로 불렸던 트로이의 성벽입니다. 포세이돈의 이런 거친 에너지는 수많은 괴물 자식들을 낳기도 했어요. 메두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나
오디시스를 괴롭혔던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가 대표적이죠. 포세이돈의 분노는 곧 자연의 재앙이었기에 그리스인들은 항해를 떠나기 전 가장 경건하게 그에게 제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반면 지하 세계의 주인 하데스는 포세이돈과는 전혀 다른 결의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흔히 매일 하데스를 악마나 사탄처럼 사악한 존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는 올림포스 신들 중에서 가장 공정하고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어요.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명계를 다스리며 단 한 번도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지상권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소유한 보이지 않는 투구 퀴네에는 공포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엄격한 고립을 의미했죠. 하데스의 영역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역시 봄의 여신 페르세폰의 납치 사건일 거예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신을 데려온 것을 넘어 인류에게 겨울이라는 계절이 생겨난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위해 마련한 석류 씨앗, 네알은 그녀가 1년 중 넉 달을 지하에 머물게 만들었고 딸을 잃은 어머니 데메테르의 슬픔은 대지를 차갑게 식게 했죠. 하데스는 어둡고 냉혹해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질서를 수호하는 신이었습니다. 금과 은, 같은 땅속의 보물들 역시 그의 소유였기에 그는 사실 올림포스에서 가장 부유한 신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바다와 지하라는 공간의 경계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한 신들의 전쟁을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지혜의 여신 아테나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야기죠. 두 신은 모두 전쟁을 관장하지만 그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를 쪼개고 완전 무장한 채 태어났다는 탄생 설화부터 남다릅니다. 그녀는 무분별한 살육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정교한 전략과 지략을 상징해요. 반면 아레스는 전쟁터의 피냄새와 광기에 열광하는 파괴 그 자체였죠. 트로이 전쟁은 이 두 신의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아레스가 거대한 덩치와 힘으로 전장을 휩쓸 때 아테나는 영웅들의 귓가에 속삭이며 승리의 길을 설계했거든요. 결국 아레스는 아테나의 지략에 말려 인간의 창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굴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무식한 힘보다는 차가운 이성과 도덕적 정당성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신화에 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적이고 잔혹한 전쟁의 신들 너머에는 우리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또 다른 남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양처럼 빛나는 이성의 아폴론과 달빛 아래 숨겨진 야생의 아르테미스죠. 이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올림포스의 질서를 완성했을까요? 그리고 이들의 냉혹한 활시위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올림포스의 질서가 제우스의 벼락과 아테나의 지략으로 세워졌다면 그 질서를 아름다움과 예술,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채운 것은 바로 쌍둥이 남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였어요. 사실 이 둘의 탄생부터가 순탄치 않았거든요. 이들의 어머니 레토는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헤라의 지독한 저주를 받아 해가 비치는 그 어떤 땅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죠. 결국 떠다니는 섬 델로스에서 겨우 몸을 풀 수 있었는데 이때 먼저 태어난 아르테미스가 어머니를 도와 동생 아폴론의 출산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태어나자마자 산파 역할을 했던 아르테미스, 그리고 태양처럼 빛나며 등장한 아폴론. 이 남매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우아해 보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냉혹한 신들이기도 했어요. 먼저 아폴론을 살펴볼까요? 그는 태양의 신이자 예언의 신, 그리고 의술과 예술의 신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완벽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아폴론이 상징하는 것은 사실 거리두기와 냉정한 질서예요. 아폴론의 화살은 절대로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그 화살은 때로는 전염병을 옮겨 도시 전체를 몰살시키는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가 다스리는 델포이 신전 입구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는 인간들에게 내분수를 지키고 신의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였던 셈이죠. 아폴론의 이런 냉혹함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니오베의 비극이에요. 14명의 자식을 두었던 니오베가 겨우 남매 둘뿐인 레토를 비웃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지체 없이 화살을 들어 니오베의 자식들을 모두 쏘아 죽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니오베가 돌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들의 복수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죠. 아폴론의 쌍둥이 누이인 아르테미스는 또 어떤가요? 그녀는 달빛 아래 숲을 누비는 사냥의 여신이자 처녀성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아르테미스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원시의 야생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무시무시한 결벽증에 가까운 규율을 세웠는데 우연히 그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본 사냥꾼 악타연을 사슴으로 만들어 제 자식 같은 사냥개들에게 물려 죽게 만든 일화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죠. 하지만 아르테미스가 단순히 잔인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녀는 임산부의 고통을 덜어주는 수호신이기도 했고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어머니 같은 면모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낮에 이성을 다스리는 아폴론과 밤에 야성을 다스리는 아르테미스. 이 쌍둥이 남매는 올림포스가 가진 이중적인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신들에게 잔인한 성격을 부여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연의 섭리가 인간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무자비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일 거예요. 이성적인 태양빛이 가뭄을 불러오고 신비로운 달빛이 맹수의 습격을 동반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차가운 매력을 뿜어내는 남매의 뒤를 이어 올림포스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커플이 등장합니다.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불충실했던 여신 아프로디테와 가장 추하고 절름발이었지만 가장 성실했던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의 기묘한 만남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신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고 그들의 결합이 어떻게 올림포스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올림포스의 질서가 이성과 규율로 잡혀갈 때쯤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두 존재가 무대의 중심에 섭니다. 바로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불꽃의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예요. 이 둘의 결합은 올림포스 역사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꼽히기도 하죠. 아프로디테는 거품에서 태어난 자로 그녀의 탄생 자체가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신체가 바다에 떨어져 일어난 거품 속에서 가장 완벽한 형상으로 솟아오른 그녀는 존재 자체로 모든 신의 욕망을 자극했어요. 반면 헤파이스토스는 어떤가요? 그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너무나 추하다는 이유로 올림포스 산 아래로 던져진 비운의 신이었습니다. 이 추락으로 그는 평생 다리를 저리게 되었지만 대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신의 손기술을 얻게 되었죠. 사람들은 흔히 아프로디테와 헤파이스토스의 결혼을 제우스의 단순한 변덕이나 벌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정교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남신이 아프로디테를 차지하려 다투며 올림포스가 내분에 휩싸일 위기에 처하자 제우스는 가장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도 올림포스의 무기를 책임지는 헤파이스토스에게 그녀를 준 거예요. 헤파이스토스는 복수를 위해 만든 황금 의자로 어머니 헤라를 결박했고 그녀를 풀어주는 대가로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래를 성사시켰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결혼은 결국 아프로디테가 전쟁의 신 아레스와 바람을 피우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황금 그물을 만들어 자신의 침대 위에서 두 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버렸고 올림포스의 모든 신을 불러 모아 그들의 치부를 공개하는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했습니다. 이는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과 가장 투박한 노동이 결코 섞일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해줄 다음 주인공은 바로 올림포스의 만능 해결사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태어난 지 반나절도 안 되어 요람을 탈출한 전설적인 아기였어요. 그는 동굴 밖으로 나가 아폴론의 소 50마리를 훔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소의 발굽에 빗자루를 매달아 흔적을 지우고 자신은 신발을 거꾸로 신어 추적을 따돌리는 영특함까지 발휘했죠. 결국 아폴론에게 들켰지만 그는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리라를 선물하며 아폴론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대가로 전령의 지팡이인 캐리케온을 받게 됩니다. 헤르메스는 상업과 도둑, 여행자의 신이면서 동시에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유일하게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존재였어요. 그의 빠른 발과 비즈니스 감각은 올림포스의 정보가 유통되는 핵심적인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림포스 12신의 마지막 자리를 꿰찬 디오니소스를 빼놓을 수 없죠. 그는 인간 여인 세멜레와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헤라의 질투로 어머니가 타 죽자
제우스의 허벅지 속에서 두 번 태어난 신입니다. 그는 술과 광기, 예술의 신으로 불리며 인간들에게 포도주를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억눌린 본능을 해방해 주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등장은 올림포스의 권력 구조에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원래 화로의 여신이었던 헤스티아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며 디오니소스가 12신의 일원이 되었거든요. 이는 고대 그리스 사회가 정적인 질서에서 동적인 예술과 파격적인 문화로 변모해 갔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고 강력한 신들이 왜 항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곡물과 화로의 여신들에게 의지해야 했을까요? 화려한 전쟁과 사랑의 이야기, 뒤에 숨겨진 우리 생존의 근원을 책임지는 여신들의 조용한 힘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데메테르의 분노가 어떻게 지구의 계절을 멈추게 했는지, 그리고 올림포스의 불꽃을 지키던 헤스티아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늘의 번개와 바다의 파도, 그리고 전쟁터의 함성이 올림포스의 겉모습이라면 그 모든 화려함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거대한 힘은 바로 발밑의 땅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올림포스 12신 중 가장 인자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졌던 여신 데메테르의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해요. 데메테르라는 이름 자체가 어머니를 뜻하는 데와 땅을 뜻하는 메테르가 합쳐진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녀는 단순히 곡식이 자라게 하는 수준을 넘어 인류가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한 곳에 정착해 문명을 일구게 만든 농경의 신이자 법률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지의 어머니가 왜 올림포스 전체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었을까요? 그 비극의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그녀의 딸 페르세포네의 실종이었습니다. 어느 유난히의 햇살이 따스하던 날 페르세포네는 친구들과 함께 들판에서 꽃을 꺾고 있었어요.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수선화 한 송이를 꺾으려 손을 뻗는 순간 땅이 거대하게 갈라지며 검은 말이 끄는 전차가 튀어나왔습니다. 지하 세계의 주인 하데스가 그녀의 미모에 반해 납치해버린 것이죠. 이때 페르세포네가 내지른 비명은 온 산천을 울렸지만 그 소리를 들은 건 오직 태양신 헬리오스와 마법의 여신 헤카테뿐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데메테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녀는 머리를 풀고 검은 옷을 입은 채 횃불 2개를 들고 9일 밤낮을 미친 듯이 전 세계를 헤맸습니다. 신으로서의 품위도 올림포스의 화려한 생활도 모두 내팽개친 채 오직 딸의 흔적만을 쫓았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엘르시스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그녀가 겪은 고난과 인간들에게 베푼 자비는 훗날 서구 문명의 가장 신비로운 종교의식인 엘르시스 비의의 기원이 됩니다. 하지만 딸이 하데스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데메테르의 슬픔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대지에게 명령했어요. 더 이상 싹을 틔우지 말고 모든 씨앗을 땅속에 가두어 버리라고요. 대지의 어머니가 파업을 선언하자 지구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소들은 밭을 갈다 쓰러졌고 보리 이삭은 자라기도 전에 말라 죽었으며 인간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다 하나둘 목숨을 잃어갔죠.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시나요? 인간이 죽으면 신들에게 바칠 재물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신들의 권위와 힘조차 위협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헤르메스를 지하 세계로 보내 하데스를 설득하게 합니다. 결국 하데스는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기로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밀한 함정을 하나 파놓죠. 바로 지하 세계의 음식인 석류를 그녀에게 건넨 겁니다. 페르세포네는 배가 고픈 나머지 석류 씨앗 4알을 받아먹었는데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은 자는 지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영원불변의 법칙이 있었거든요. 결국 제우스의 중재로 페르세포네는 1년 중 석류 씨앗의 개수만큼인 넉 달 동안은 지하 세계의 왕비로 머물고 나머지 8달은 지상으로 올라와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합의를 봅니다. 바로 이 시기가 인류에게 계절이라는 개념이 생긴 순간이에요. 딸이 곁에 있는 8달 동안 데메테르는 기쁨에 넘쳐 대지를 온갖 꽃과 곡식으로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딸이 다시 어두운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넉 달 동안 데메테르는
다시 검은 옷을 입고 깊은 슬픔에 잠겨 땅을 차갑게 식혀버리죠. 우리가 매년 겪는 추운 겨울은 사실 자식을 뺏긴 한 어머니의 시리도록 아픈 눈물이 대지의 서리로 내려앉은 결과입니다. 단순히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부활의 순환을 고대인들은 이 처절한 모성애의 신화를 통해 이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지가 울부짖고 전쟁이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도 올림포스 신전 한가운데서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타오르던 불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신들조차 가장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하지만 가장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침묵의 수호자 헤스티아의 이야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올림포스의 황금 왕좌를 포기하고 화로 옆을 선택했는지 그 숨겨진 평화의 전략을 파헤쳐보면 여러분은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데메테르가 대지의 겉면을 일구어 생명을 길러냈다면 그 생명들이 모여 사는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 즉 중심을 지키는 존재는 바로 헤스티아였어요. 여러분은 헤스티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른 올림포스 신들에 비해 강렬한 에피소드가 떠오르지 않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헤스티아는 그 어떤 신보다도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 모든 질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누나이자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자식이었거든요. 사실상 올림포스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인 셈이죠. 보통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하면 제우스의 번개나 포세이돈의 삼지창처럼 밖으로 휘두르는 힘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헤스티아의 권력은 정반대였어요. 그녀는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지배하는 정적인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헤스티아는 올림포스 12신 중 유일하게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신이었어요. 다른 신들이 지상으로 내려가 사랑을 나누거나 전쟁에 개입할 때도 그녀는 올림포스 황금 궁전의 중앙 화로 곁을 묵묵히 지켰죠. 이 화로의 불꽃은 단순히 음식을 익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존립과 가정의 평화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불씨였어요. 여기서 헤스티아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오해와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많은 사람이 헤스티아가 조용하고 존재감이 없어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녀는 올림포스에서 가장 지혜롭고 전략적인 선택을 한 인물이었어요. 제우스가 왕좌에 오른 뒤 태양신 아폴론과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동시에 헤스티아에게 청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권력자와 바다의 권력자가 한 여신을 두고 다투게 된 것이죠. 만약 여기서 헤스티아가 한쪽의 손을 들어줬다면 올림포스는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내전에 휩싸였을 겁니다. 이때 헤스티아는 제우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영원히 처녀로 남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권력을 소유하는 대신 모든 권력의 중심에서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공공의 성격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 결단 덕분에 그녀는 모든 신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고 제우스는 감동하여 모든 가정과 국가의 중심에서 첫 번째 재물을 받을 권리를 그녀에게 부여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좌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신의 집과 인간의 집중심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한 고도의 통치술이었던 셈이죠. 이런 헤스티아의 정신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 체제인 폴리스에도 그대로 이식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모든 도시 중앙에는 프리타네이온이라는 공회당이 있었고 그곳에는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헤스티아의 성화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러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본국의 헤스티아 화로에서 불씨를 나누어 받아갔습니다. 그 불씨가 새로운 땅에서 다시 피어오를 때 비로소 그곳은 야만이 아닌 문명의 공간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헤스티아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명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합니다. 올림포스 12신의 명단이 바뀐 유일한 사건, 바로 디오니소스의 등장이에요. 젊고 매력적이며 광기 어린 축제의 신 디오니소스가 신의 반열에 오르자 올림포스의 의석수는 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누가 자리를 양보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헤스티아였어요. 그녀는 아무런 미련 없이 자신의 황금 의자를 디오니소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화로 옆 잿더미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자리를 뺏긴 게 아니에요. 정적인 질서만을 고집하다가는 문명이 경직될 수 있다는 것을 헤스티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디오니소스가 상징하는 파격과 예술, 그리고 해방의 에너지가 올림포스에 수혈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조용히 뒤로 물러나 중심을 잡아준 겁니다. 결국 헤스티아의 양보 덕분에 올림포스는 보수적인 질서와 진보적인 파격이 공존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췄다 나니소키차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올림포스의 12신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신들이 남긴 흔적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속에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브랜드 안에도, 심지어 우리가 꿈꾸는 성공의 방식 안에도 아주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과연 이 신들의 전쟁과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인의 심리학과 거대 기업들의 브랜드 전략으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신화 속에서 찾아내야 할 인생의 마지막 퍼즐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제 신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 현대 문명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대면해 볼 시간입니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의 신전들은 무너져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올림포스의 12신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나 무심코 내뱉는 단어 속에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박혀 있는지 하나씩 뜯어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 세계인들이 신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죠.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에요. 승리의 여신이 가진 날개를 형상화한 로고는 이제 단순한 신발을 넘어 승리의 상징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는 또 어떤가요? 전령의 신 헤르메스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빠르고 정확한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죠. 우리가 매일 쇼핑하는 아마존이나 호기심의 상징인 판도라 역시 신화의 뿌리에서 자라난 거대한 이름들입니다. 언어 속의 숨은 유산들은 더욱 정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대박을 꿈꿀 때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모두 이 올림포스 시대의 유산들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 신들을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에너지로 해석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카를 융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제우스 같은 권력에 대한 의지, 아프로디테 같은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아레스 같은 파괴적인 본능이 공존한다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 신화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 이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매일 벌어지는 감정의 전쟁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세 줄로 아주 깊게 요약해 볼게요. 첫째, 올림포스 12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가장 정교한 철학 체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신들의 잔혹하고도 인간적인 모습들은 오히려 우리 내면의 불완전함을 긍정하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수천 년을 버텨온 이 신화의 힘은 오늘날 현대 문명의 브랜드와 언어 그리고 예술 속에 녹아들어 인류의 영원한 영감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다 보셨다면 당장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올림포스 신들의 흔적을 딱 3가지만 찾아보세요. 스타벅스의 로고 속 사이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자동차의 이름 속에서도 신화는 숨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신화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풍경이 펼쳐질 겁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적 지평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영상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버지를 거세하고 자식을 집어삼키는 그 끔찍한 혼돈 속에서 어떻게 찬란한 서구 문명의 질서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인간의 본능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신이라는 형상으로 승화시킨 그리스인들의 통찰에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본능조차 질서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문명은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롭고 방대한 세계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으로 보는 세계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올림포스의 축제처럼 찬란하기를